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2월 시사상식입니다. 2025년 마지막이네요. 어차피 또 2026년이 되면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소식이 있겠습니다만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소식들, 큼직한 것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만 12월이면 이제 소위 우리가 겪었던 계엄이란 것에 대해서 1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요. 한편으로 지금 여기처럼 에이펙과 같이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국 그리고 이 경제와 가지고 직접 여러 가지 현안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최초의 외교의 가장 굵직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에이펙에서 모여가지고 11월 1일까지 이렇게 지속됐습니다만 기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컸었던 게 이제 미국 트럼프,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이제 어떤 만찬 회담이나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나왔던 팩트 시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안건이 됐겠죠. 그리고 유명한 거는 이제 젠슨왕이 깐부치기 발언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친구가 이제 근처에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1시간 제한이더라고요. 예약도 엄청나게 밀려 있고 그래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 팩트 시트라고 한다면 이제 공동 설명 자료로서 이제 백악관과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꺼내놓은 이제 사실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합의에 대해서 이제 2천억 달러 추가 투자 1,500달러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제시했던 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때 다시 돌아가가지고 캐시로 먼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또 가서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5% 적용 원칙이 받게 됐었죠. 이전에 이제 30% 이상의 관세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금액 투자를 통해서 이제 낮추게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이란 것은 이제 복제약입니다만 이것은 관세를 제로로 하고 나머지 의료품 같은 것들은 15% 이내에서 맞추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제로 관세로서 지금 맞췄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외환시장 안정조치로서 항상 하게 되는 게 이 한국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통화사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오가고 있었죠. 이때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21월 달에 이제 계속 그 얘기가 와가면서 재무장관들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 핵 포함 모든 확장억제 재확인 나와 있습니다만 핵 잠수함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도 된다라는 허용을 받았고 아무래도 전작권 자체가 미국에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허용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제 대북에 대한 어떤 안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고요. 원자력 협정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빠진 거는 좀 아쉬운 게 우주에 대한 얘기였죠. 그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약간 현실적인 것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어떻게 돈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 얘기는 다 빠져 있네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연료가 디젤로 올라가는 것과 우라늄으로 들어간다. 이 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핵잠수함이라는 게 단순히 핵을 싣고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무엇으로 쓰느냐라는 것에 대한 차이로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핵잠의 건조에 대해서 승인을 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컸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해양 안보에 대해서 북한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 소련, 러시아의 그 어떤 잠수함을 쫓아가기가 조금 힘들었었다라고 했었는데 핵추진 잠수함으로써 이제 SSN이라고 부르죠.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해양 안보에 대해서 진일보한 결과를 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수함이 있었고 둘째 날 그 다음에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만났었죠. 전에도 이제 한번 다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계 평화라든지 환경 보호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시진핑 이제 주석과의 논의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한학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11월 달에 이제 바로 이제 일본 총리가 여러 가지 망언이라고 하기엔 그렇습니다만 미국과 이제 친밀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약간 좀 도발적인 발언을 했었죠. 대만에 대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든지 기타 등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선택하고 있는 입장이 되므로써 반사이익을 좀 겪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강화에 대해서 바로 이 대중 견제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은 당연히 우려하기 때문에 나름 이것은 잘 피해간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또 서해 구조물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어떤 결과를 내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였고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뉴스가 많이 되고 합니다만 좀 더 이제 이것을 대승적으로 바라볼 것이 있죠. 사실 이제 몇몇의 어떤 관광객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기에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젠슨황이었죠. 젠슨황이 이제 삼성역에 있는 그 깐부치킨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뭐 깐부의 의미는 단짝증이라 해서 오징어 게임에서 알려졌었죠. 보다시피 뭐 이재용하고 옆에 이렇게 셋이서 이제 정해져 현대와 삼성의 그 CEO들이 모여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됐었고, 보기보다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예, 여기서. 예, 그래서 셋이 이제 자기 나이 어리다 그래서 농담처럼 이렇게 됐었고, 주변에 있는 어떤 치킨들이나 이런 것들 나눠주는 모습도 이렇게 보였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호쾌하게 모여가지고 이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날 이제 젠슨왕의 이제 그 포럼 발언에서도 바로 깐부 치킨 is good 이로 시작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뭐 알고 계신 분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는 거의 준 스타크의 CEO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6만 개가 우리나라로 온다고 했었고, 정부 측에도 갑니다만 네이버 쪽에는 뭐 6만 개 정도, 그 다음에 이쪽에 삼성과는 이제 트윈 시스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함께 만드는 시스템을 이렇게 됐고, 로봇이나 이런 쪽에 현대 쪽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굵직한 것들을 많이 주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때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 제안을 통해서 만든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후에 미국에 귀국하면서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죠. 아무데도 우리의 최고 고성능 칩은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CEO 입장에서 이걸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대통령이 이걸 막는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발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12월 달 들어오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낙하하고 있거든요. 미국 내부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다시 한번 재선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부리고 있는데, 애초에 그 사람을 뽑았던 건 미국 국민들이겠죠. 다시 돌아와서 엔비디아에서 우리에게 주려는 GPU입니다. 그래서 GPU가 총 26만 개고, 소위 이제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이펙 정상들이 이제 했었던 게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에서 중심은 AI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에이펙의 핵심에 대해서 AI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나 뭐 직업군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도 있고, 사업 간에 이제 같이 개발하고 만들어 나갔다.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서 AI를 중심에 세우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 혜택을 서로 공유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서로 간에 이제 공조하겠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던 게 AI 이니셔티브고, 어떻게 에이펙에 있어서 가장 이후에 굵직하게 가장 남아있게 될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공동 프레임워크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일 심각하죠. 지금 이제 학계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인구 절벽에 도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노력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AI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에이펙 다뤄봤고요. 자, 부동산 규제입니다. 바로 서울의 3중 규제라고 부르죠. 이제 대출에 대해서도 많고 서울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강력한 규제를 꺼내게 됐습니다. 토제라고 하죠. 토지 거래 통제 투기 수요차단 필요시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 서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토지 거래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원래는 강남 3구였었다라고 했었는데 25개구 전역 서울시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12곳 중 37곳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제 아파트 거래 자체가 이제 투기가 거의 힘들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 다음에 개발 투기 과열 지구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됨으로써 아파트를 두 채 이상 산다는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가 힘들어지게 됐었다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강남 3구라 그래서 그 지역의 제한은 이전까지 있어 왔습니다만 전체까지 이렇게 됐던 거는 굉장히 드문 일들 중에 하나였고요. 이 제도가 이제 나오기 전날까지 엄청난 거래가 있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집값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화될까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에서는 물가상 1.3을 초과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돼가지고 중과세율을 붙이게 되고요. 투기과열 지구에서 물가상 1.5배 추가되면 투기과열 지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이 3중 규제가 있게 되고요. 각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이것을 매기게 됨으로써 함부로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여기 보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이죠. 양도소득세나 세제 대출 규제 같은 거 대출 다 이제 함부로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영끌족이라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엄청난 대출을 껴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됐고 뭐 저도 뭐 1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갚아가지고요. 이제는 그때 생각하면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갚을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거의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하게 되면은 서울 전 지역에 대해서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하남 지역 포함해서 경기 남쪽이나 광명 같은 데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12곳이 지금 들어가고 거래허가를 25곳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집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만 야당 이제 국민의힘이죠. 서민 죽이기다. 서민들 어떻게 진출하냐라고 했었는데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집을 사겠다, 경기도에 집을 사겠다 이런 것보다 안전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임대주택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더 중요한데 꼭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이 좀 어떻게 아이러니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집값 자체가 비싸다는 것 자체를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었다라는 거고요. 나름대로 이전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던 집값 자체가 조금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 입장에 말이 다르겠죠. 집값 상승에 불이해서 사다리가 정말 무너지는 도저히 이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을 불가능해졌다라는 게 금융위원장의 말이었고요. 한국은행 총재 역시 부동산의 불지필 역할을 하지 않는다.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제안을 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시제도 교육 문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시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대치나 목동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 예외를 건의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대출 규제 청년이라고 해서 또 이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도 되게 힘들고 청년이 대출을 받는다라는데 이 서울 집값이라는 것 자체가 청년이 일반적인 대출을 받아서는 살 수가 없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비사업층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중산층 주거 사다리 걸어찼자 오히려 이게 사다리 걸어찼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사실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우리 집값 문자 국민만 드디어 잡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가열차게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고 사실 이제 서울시에 있는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집값의 상승을 막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은 충분히 존재하죠. 포모증후군입니다. 이 포모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들 다 하는데 지금 뭐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 다 사고 있는데 지금 뭐 이거 안 사고 뭐 하세요? 라고 하면서 불안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새롭게 배우거나 경험을 소식을 하고 나만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더 먼저 새롭고 기반한 정보 내가 먼저 체크해야 된다. 보통 이제 뭐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세계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인기 있는 사람 친구 있고 소식 공유. SNS를 제가 뭐 시스템은 약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진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어떤 유명인의 SNS를 서로 팔로우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SNS를 끊임없이 보고 반드시 사진 찍어 SNS에 올린다. 제가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보게 되면 이런 쉬는 시간이나 보게 되면 다 SNS에 다 탐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린다라기보다 남들이 올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그걸 살펴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모 증후군입니다. 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들이 다 이제 부동산 영끌에 사고 있으니 나만 못 사고 있으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4천이 넘어갔던 이제 코스피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해보자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지금 내가 투자 안 하게 되면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여기 있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걸 뒤처지는 게 불안해하는 것. 이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이제 사건 사례에 대해서 이제 그 일지에 대해서 이제 써본 거예요. 피해 사례 증가하고 BJ 사망 사건 해갖고 뉴스에 크게 떴었죠. 그래서 여기서 대학생 사망 사건도 발생하고요. 그러다가 여행경보 2단계 나와야 되면서 하다가 한 캄보디아 외교장관 하게 되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총격 대응에서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국에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에서 돈 벌 수 있다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떤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찾게 됐었고, 사기적인 일단 53명 검거해서 전부 다 이송했습니다. 이송해서 코리아 전담반 출연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조사 중에 있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작은 범죄 조직이 아니라 이 캄보디아에서 거의 이제 상위 재계 최상위를 가지고 있는 프로인스 그룹이란 데서 이런 범죄 조직과 연루가 돼 있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치면 뭐 준이제, 삼성, SK급 같은 엄청나게 그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호텔 재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호텔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게 프린스 그룹인데, 이쪽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커지게 됐어요. 근데 그 이런 하부 조직에는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실제로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몇몇 이제 소규모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영화보다 더 심각하게 있었던 사례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 프린스뱅크입니다. 여기 천주 회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을 통해서 이 범죄 단지를 운영하게 되는데, 호텔뿐만 아니라 리조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프린스 휴하에 있습니다. 또한 이 후영그룹이라 그래서 이쪽에 있고, 범죄 수임 자금 세탁이 되는 걸 통해서 이런 것이 너저분하게 계속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과 지금 캄보디아 이 범죄인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프린스 그룹에 또 이제 전에 그 이름이 승리였죠. 예, 그 빅뱅 그룹에 있었던 승리 빅뱅 그룹 맞죠? 보이 그룹에 있었던 승리라는 이제 전 연예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쪽에서 또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게 이용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범죄와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뭐 마약까지도 이제 연관이 있다고 하고요. 기타 이런 것들을 잡아나기는 캄보디아 자체가 굉장히 모든 것을 도려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고, 무엇보다 잡혀갔었던 한국인들을 이제 빨리 되돌려 송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에서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범죄임을 알고 간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오히려 그 범죄 조직이 가담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순진하게 이용당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문을 겪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훈센 총리죠. 네, 그래서 이 총리의 조카가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총리와 연관이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치면 이재명 대통령 조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게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국제 MSG 이제 설마 NGO들까지 나서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활용된 것 중에 대표인 로맨스 스캠이에요. 로맨스 스캠은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이상 사칭한 대상과 데이터, SNS, 금품갈취 나와 있죠. 우크라이나 여군이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막 이제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되다가 지금 내가 가고 싶다, 뭐 돈을 달라 이런 걸라든지, 기타 이러한 사례가 한국에서만 당하는 게 아니라요, 외국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본 것 중에 이제 브래드 피트라고 해가지고 한 유럽에 있는 여성에게 자신이 이렇다, 뭐 입장이 이렇다라고 보내면서 몇 억을 뜯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쉽게 이렇게 SNS나 카톡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게 되고 돈을 보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력이나 외모, 신뢰 형성해서 이런 상황 하다가 금전을 가져가게 되고, 뭐 부모가 아프다 뭐하다라고 하면 사기를 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로맨스 스캠이죠.
누가 당할까라고 하지만요. 이게 실제로 겪어보니 굉장히 무섭다라고도 합니다. 저랑 매우 친한 친구도 하진 않았어요. 끝까지 이제 분원을 보내지는 않게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을 전에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법 자체나 이렇게 됐었고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얼굴도 봤대요. 얼굴도 봤는데 이런 케이스 있었는데 이게 이 로맨스 게임은 아예 온라인상으로만 완전히 있는 케이스도 있고 실제는 실물이 나와서 이렇게 돼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재정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발생이죠. 그래서 거의 다 복구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이제 모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소실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몇몇 이제 공기관에서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을 이제 쉽게 이제 송출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죠. 정부24 70개 정부 전산 서비스가 마비됐었고 왜 이거 빨리 안 되지? 라고 했었는데 이 안에 워낙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복구라는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일찍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지 정부24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비가 됐었고 기타 이제 소규모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들도 전부 다 없어지게 된 바람에 문제가 매우 컸었죠. 10월 30일에 이제 90.3% 복구됐다라고 하지만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10%라고 할지라도 그 자료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마비가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안에 있는 원인 자체가 이제 리튬 배터리 를 이제 원인을 잡았죠. 리튬 배터리가 이 폭발하게 됨으로써 이제 나타나게 된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적정 온도 자체를 유지하는 항온 장치가 있었는데 이게 작동 안 하게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불이 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공무원 업무 자료가 전부 다 소실됐기 때문에 실제 업무가 거의 다 미비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이 공무원 공동자료죠. G드라이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게들이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자체가 다운돼 버린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공무원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힘들었고 여기 보면 A4 2조 2300 이 양이 감이 안 오잖아요. 2조장이라고 했는데 테라바이트 853 테라바이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요새는 이제 집에서도 몇 테라 이제 그 하드디스크를 활용하고 들고 다니는 것도 이렇게 해서 저도 제일 큰 게 8테라짜리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영상도 있을 거고 우리 가족 사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는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영화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여기선 순수하게 문서로만 있기 때문에 그 장수 자체가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성능 스토리지 600이 불가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이나 복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858TB라고 나와 있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개인 업무 자료가 사라져서 이걸 다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복구라는 게 이 안에 있는 걸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이 따로 이제 백업해둔 걸 통해서 살리는 작업도 이제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어떤 하드디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떤 서버의 데이터를 두고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해 갖고 그 자료를 갖다 쓰는 게 클라우드라는 말도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쓰죠. 언제 어디서나 IT 자원, 서비스 형태를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IT 자원이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고, 씬, 클라이언트, 분산 컴퓨팅, 과거면 유틸리티 컴퓨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다음에 이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만,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이죠. 여기 보면 유틸리티 컴퓨팅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서 쓴다라고 한다면, 사스라고 한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사스 시스템을 갖추죠. 하드웨어에서 언제든지 접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스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칭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됐는데 12월이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12월이겠죠. 이 12월의 예상이 지금 이렇습니다만 이 4천선이 깨졌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이 아다시피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굉장히 이제 4천을 넘어가고 4,100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됐었을 때 거의 다 이제 청사진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꺼냈었습니다. 보면은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 4,300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운더리가 지금 보이죠? 이 안에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는데 넓어요.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4,300까지 가면 저희 대부분이 4,200 정도까지는 바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고, 이것이 이제 과열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많았고요. 한편으로 충분히 이제 넘을 만한 것이 넘었다, 저평가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컸던 건 반도체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렸고, 2차 전지도 굉장히 다운됐었다가 APEC 이후로 굉장히 올라가게 됨으로써 성장하게 됐고, 자동차 역시도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스피 예상 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종목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은요, 지금 우리 코리아에 있는 여러 가지 주식들이나 이런 것이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디스카운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신성장 동력, 새롭게 떠오를 것이 없다, 성장성이 낮다, 지배구조가 낮다, 단기 투자 성향에 관해갖고 이렇게 된다. 근데 미국 주식 투자에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는 많이 안 합니다만, 저 이제 집사람이 경제학과를 나오신 집사람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관리하고 하는데 미국 투자를 했어요. 미국 투자를 엔비디아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솔직히 더 높습니다. 예, 한국 주식보다 더 높게 올라갔고 이렇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 똑똑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다 그때 트렌드가 다 그렇게 많이들 미국에 투자하는 시간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낙폭이 있습니다만, 왜 한국 주식을 안 사고 미국 주식을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지금 이렇게 갑자기 4,000선 넘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어느 정도 올 대로 올랐다, 과열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코스피가 낙폭을 겪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일종의 버블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까 투자증권이 4,200이나 4,300까지 꺼낸 것처럼 버블 논란 이르다, 충분히 이거 오를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것은 너무나 단기 급등한 거예요. 너무나 짧게 이렇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어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말에 어닝 쇼크죠.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너무 낮게 나왔을 때는 어닝 쇼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주가 삼성, 하이닉스, GK, 렌마블이나 APR 같은 애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성장을 했고요. 3분기 전 대비 올라간 거 보게 되면 APR 같은 데 48까지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이제 많이 커질 줄은 몰랐다라고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나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평균 대비 아직까지 낮다고 평가받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추진위원회 확돌 목표. 지금도 이제 특검에서 계속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죠. 해군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제 어떤 사법농단 리스트,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지금 아직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5대 사법개혁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법관에 이제 30명으로 증언하겠다라고 해서 외국의 사례들이나 통해서 늘리기로 했었고, 연면의 대법관이 독점하게 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의 어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낳게 했었다라는 것 때문에 나온 거고요. 추천 방식도 이제 대법원장 추천이 아니라 다양성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법원장이 너무나 갖고 있었던 이제 권한이 집중돼 있었던 걸 막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평가제도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석수 비율 5명, 법률가 단체 5명, 그 다음에 법원 내부 구성 5명 해가지고 종합 평정 결과, 종합 평정 이제 평가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한쪽에 쏠림이 아니라 균형 있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시스템이죠. 이전에는 그냥 내부 사람들 좋은 점수 주고 했었던 평가 제도에서 그걸 좀 바꾸겠다라는 얘기고요. 하고식 판결물 공개 범위 확대해가지고 판결물 공개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판사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읽어보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 압색영장에 대해서 사전 신문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 일반의 압색에 대해서 출선 의견 절차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압색자 등에 대해 출석 의견 진술 기회를 절차를 주겠다라는 것은, 사전 신문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저 이제 영장이 마음대로 이제 발부되는 거나 이것을 미리 막고, 또 결국 이제 구속적부심까지 또 가잖아요. 영장 가면 이제 그거 이전에 미리 한번 그 시스템을 거쳐서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사법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독립성에 대해서 침해받는다라는 우려를 계속 꺼내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런 사법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을 사법부를 지배하는 삼권 분립을 이제 위해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고여있는 것들에 대해서 도려낸다라는 점, 개혁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은 26명까지 가게 되고요. 대법관 구성에 대해서 제한 없음에 대해서 현직 법관 아닌 이상 3분의 1 이상으로 해서 균형 있게 가겠다라고 하고 추천위원 실선에서 대법원장 정권 뺐고요. 사법행정위원회 따로 만들어서 행정처에서 하는 거 이제 가져오게 되고 법원장 선정권은 대법원장이 다 가진 게 아니고 판사 회의를 통해서 한꺼번에 논의를 하고요. 부장판사는 차관급으로 대법원장이 선발했는데 그 선발권도 다운시키고 퇴직 후에 청와대 근무에 대해서 제약 없었는데 퇴직 후 2년 이내에 불과하고 또 하나 더 나왔던 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변호사로 바로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해 정관 예우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걸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재판연구관에 현직 판사들 많습니다. 현직 판사 이제 안 되도록 해서 막고요. 대법원장 정권의 변호사단체 의견 방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조금 더 나누려고 했었다라는 거고 이 바뀐 개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가셔야만 시사 문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사형입니다만 이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죠. 2017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사법농단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고 이때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손잡고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직권남용이나 재판기, 블랙리스트 작성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혐의를 받았었는데 문제는 1심 판결에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개입들 나와 있죠. 하면 안 되죠. 근데 내부 사건 정보해가지고 이런 재판 개입들이 있고 재판 독립 억압했다. 독립을 갖고 있다라는 사법부가 오히려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고 부당한 조직부에서 운영비나 비용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대법원장이 워낙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다. 바로 이런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법행정 분리 독립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개혁안이 나왔으니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차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해봤고 이제는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